네, 국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 푸틴과 통화를 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왔을 것 같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워싱턴 포스트가 소통을 영해서 오늘 새벽에 전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푸틴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더 격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상당한 미국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고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그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는 조만간 그 후속 대화를 갖는데도 서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그 젤렌스키도 뭔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짐작을 했는지 접촉하는데 반대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해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랬죠. 그 재집권해서 들어가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2기 행정부 인선이 속도를 내고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인사들 이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어제 공개적으로 배제를 했다. 누구는 포함시키고 배제되는 인물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관련해서요. 네. 바이런 도널즈 하원이라는 플로리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측근입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게 될 걸로 관측이 되는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 어제 출연을 해서 정적 리스트 같은 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충성 바로 채우고 자기한테 그동안에 좀 이렇게 험하게 한 사람들은 제거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는 이런 식으로 정적 제거가 아니고 이제 남북 국경 보안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그다음에 경제하고 에너지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자기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성 중인데 헤일리 전 유엔 대사하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헤일리는 공화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하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그리고 좀 마지못해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 지지 쪽으로 돌아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죠. 그리고 폼페이오는 아시다시피 1기 행정부 때 CIA 국장도 했고 국무장관 아주 요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유세 때 이번에 찬조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용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관측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좀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폼페이오는 기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헬리와 폼페이오는 2기 행정부에서는 제외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못을 박는 흐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판이 유력하다. 공중보건 분야라고요? 여기도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무소속으로 경쟁하다가 이제 뒤로 빠졌죠. 네.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보다는 이런 백악관 직속 관할인데 그래서 공중보건 분야 총책을 맡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미 그동안에도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공중보건계에서 상당히 걱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쭉 그런 얘기를 했죠. 백신이 자폐증 같은 걸 유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신 반대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가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승인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이를테면은 기존 백신 생산을 늦추거나 새로운 백신 생산 승인 같은 걸 좀 이렇게 회방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백신 회의론자를 자문위에 참여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높게 점쳐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연방 고위 직책에 또 백신 회의론자를 임명하거나 규제 전면 재검토에 이렇게 착수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FDA라든가 CDC 같은 데도 이제 수장을 바꿀 텐데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에 제한이 많았죠. 거기에 이렇게 막 반대했던 의료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발탁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백신 관련된 업계들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련 당국 업계 관계자들 얘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그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를테면 백신 음모론이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많이 기울어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어떤 이런 책임을 맡는다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런 반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라는 게 물론 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예방 효과가 있고 그래서 득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만약에 제재하게 되면은 어린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조금 해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NPR하고 인터뷰하면서 누구한테서 백신을 뺏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 특히 일반 대중에 자기는 충분히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약간 좀 말을 피해갔습니다. 누구에게서 백신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걸 좀 보완하겠다는 거다라는 그래도 뭐 정도의. 손질하겠다는 네.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 정권 인수 작업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네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이제 정권 인수팀이 있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 인수법에 보면은 이런 그 이제 집권할 경우에 주요 인사들의 윤리 계획 같은 거, 특히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걸 이제 선거 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1일까지였는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는 제출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트럼프가 거기 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권 인수 작업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게 서약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백악관 이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어떤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 따라서 무슨 뭐 이제 정권 인수하려면은 팀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비밀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당선자니까 뭐 CIA나 국방부 같은 데서 비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만 여기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약이 안 돼 있으면 규정상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부드러운 정권 이양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근데 이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트럼프 일기 때 생겼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거다. 일기 집권 그러니까 일기에 당선되고 나서 자기는 대통령이 돼도 내가 사업 포기하거나 그런 거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미국 의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통령 인수법을 해가지고 이걸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비영리 단체 쪽 지적은요,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이해 충돌권이 많다는 겁니다. 한 400건이 넘는다. 이를테면은 자기 소유 호텔에서 이나 리조트 같은 데서 정치 행사를 갖거나 외국 정상들을 초청한 것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트럼프는 거짓김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이 사이에서 정권 인수를 두고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그래서 이제 있나 뉴욕타임스 봐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진짜 끝까지 그렇게 안 되고 1월 20일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그 사이에 어떤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뭐 국제 현안이라든가 대한 어떤 비밀 보고서 비밀 정보 보고 같은 걸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어제 밤 늦게 백악관 대변인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오는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서로 인양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너무 많이 바꾸지 말라는 그런 뭐 좀 요청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산을 좀 넘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분석들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미디어의 환경, 뉴미디어가 좀 더 강해지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좀 강해진 영향이 좀 컸다 이런 분석이 많은 네, 모양이에요. 그런 관측들은 많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매체에 의존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동안의 정치 담론은 이제
TV하고 신문 같은 좀 그런 전통적인, 주류 매체들이 이제 네. 정통성이 있었는데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게 이번 선거에도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서 막내 아들이 굉장히 이런 좀 조언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네. 미디어 이제 분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를테면은 코미디언이나 뭐 유튜버 그다음에 유명인이 진행하는 그 온라인 방송 같은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정보도 주면서 상당히 재미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훨씬 더 대중들이 호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류 매체들은 그거보다는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기획을 하고 묻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여기 대해서 그 타임즈 전 편집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정보 환경이 점점 더 쪼개지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제도권 뉴스 조직의 영향이 갈수록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네. X 옛날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특히 이제 우파 성향의 콘텐츠가 많이 게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그 대선 결과 관련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 변수가 됐다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평가를 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뭐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느끼실 텐데 이게 숫자로 수치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네, 그 미국 여론조사 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12살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팟캐스트를 비운 비율이 2009년은 9%였는데 이번에는 올해 보니까 47%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퓨 리서치도 조사를 해보니까 틱톡 그러니까 동영상 플랫폼이죠.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이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뉴스를 듣긴 듣는데 그걸 어디를 통해서 듣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물론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TV 매체가 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네. 이미 상당수의 젊은 층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지난 대선일 그 시청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케이블 채널 MBC, CBS, ABC 세 곳을 했는데 이번 대선 전체 시청자가 지난 2020년 대선 때보다 32%가량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 미국 대선 때하고도 그때도 변화가 있었지만 더 심해졌다. 추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트럼프가 2016년 당선됐을 때 그때도 뭐 약간 깜짝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대중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기존 매체들의 그 구독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 반면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하기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주류 언론들을 많이 이렇게 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리즘 패턴을 바꿔서 네. 이전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알고리즘 방식의 변화도 이런 미디어 지형이 달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대만의 공영 매체가 트럼프를 중범죄자로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스토리죠? 그 대만 언론들이 어제 전했는데요. 네. 대만의 그 PTS라고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영 방송이고 정부에서 이제 재정도 지원하는 모양인데 거기 사나 영문 채널 타이완 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대선 개표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가 미국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중범죄자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국 쪽에서 두 후보에 대한 묘사에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이거를 내렸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치권이 시비를 즉각 걸었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 쪽에서 이거는 대만의 체면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만 미국 관계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쓰는 공영 매체 보도가 이게 집권당 민진당이죠. 여기 입장을 대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미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민진당 이제 문화부 장관이 그저께 취재진한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니까 야 이게 사안이 심각해서 즉각
이제 시정토록 했다. 이게 물론 이제 독립적으로 경영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내린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에 대만 방어 의지를 확고하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그 대만 쪽에서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반도체가 아직까지 튼튼한 영역을 고리는데 트럼프는 뭐 반도체가 대만이 반도체 가져갔으니까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그 가뜩이나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런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혹시라도 트럼프 2기 정부하고 대만 관계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좀 분석들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들에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독일 얘기 좀 해볼까요? 일명 신호등 연정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상 이제 붕괴함에 따라서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이 사실상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아시다시피요. 독일은 이른바 신호등 연정. 빨강이 네. 이제 3인당이죠. 여기가 이제 숄츠는 여기 소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랑 이게 이제 자민당. 여기는 이제 친기업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초록이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당에 우리가 하베크라고 부총리 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책임자고 이 3인당 노랑 쪽의 이제 대표가 이제 이 연정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이 자꾸 친기업 쪽으로 가니까 이제 숄츠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예산을 놓고 한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나 그만두겠어. 그래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노란색이 빠지는 거죠. 물론 여기 교통장관도 여기 소속인데 아직 탈퇴는 안 했는데 여기 대표가 빠졌으니까 이제 곧 탈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이 신호등 연정이 의사 내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정이 무너지죠. 그럼 이제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한다. 내년까지 한다니까 이제 다른 당에서 당장 하자. 이번 주에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슐츠가 내년 1월 15일에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일어나는 내년까지 뭐하러 기다리나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1야당 이제 기민당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를 그저께 만났습니다. 잘해봅시다 하니까 그쪽에서 고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을 지금 기자님께서 그래도 쭉 정리를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제 독일 언론이 네. 분석을 하는 게 네. 어떻게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신호등 연정이기 때문에 숄츠가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사방에서 막 견제가 붙고 하니까 뭐 좀 이게 많이 좀 삐거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경제, 독일 경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에너지, 그 러시아 에너지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흔들거리고 지금 독일이 요즘에 뭐 경제가 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크렘린궁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이번 사태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를 거부한 게 연정 붕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면서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독일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봤지? 뭐 요놈들아 이런 식입니다. 약간 뼈가 있는 뼈가 독일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중앙은행의 호주 중앙은행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트럼프 관세가 호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호주 중앙은행 RBI 총재하고 부총재 보가 지난주에 자기네 의회에 출석해서 네. 이제 트럼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관세 지금 이제 관세 규모를 지켜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보편 관세는 20%인데 중국은 60%를 지금 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호주 중앙은행 지도부가 좀 봐야 알겠다. 그런데 걱정이 많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분명히 고일 관세를 부과하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호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호주가 수출하는 거에 거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호주 경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RBI 총재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호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이제 지난 5일이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트럼프 고관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지금 호주가 지난 5일에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 그래도 13년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쭉 내려도 호주는 지금 인플레가 아직도 높다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이 두드려 맞으면 이제 호주도 그야말로 이제 뭐 새우등은 아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격이 돼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호주 환율, 달러 환율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제한적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두들기 시작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